자, 여러분, 지갑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혹시 있으신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배추십 한 장이면 우리는 꽤 괜찮은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깍두기 국물 부어서 든든하게 배 채우고 운이 좋은 후면 편의점 커피까지 한 잔 딱 때릴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돈이었죠. 그런데 2026년 1월 현재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10,000원짜리는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서울 시내 칼국수 한 그릇 평균 가격이 9,840원입니다. 10,000원 내면 154원 거슬러 받습니다. 154원이라니 이거 뭐 껌 한 통도 못 사 먹는 돈이죠? 김밥 한 줄에 4,000원,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 이제 10,000원으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기도 눈치 보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순히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밥값이 비싸요. 같은 뻔한 푸념이 아닙니다. 이 미쳐버린 점심값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공포 영화는 식당 메뉴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집 우편함에 꽂혀있는 대출 이자 고지서에서 상영되고 있으니까요. 반갑습니다. 부의 플로우입니다. 요즘 친구들 만나면 다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야, 진짜 살기 너무 힘들다. 월급은 스쳐 지나가고 남는 게 없다. 뉴스에서는 연일 떠들어댑니다. 반도체가 살아났다. 수출이 대박났다. 경제 성장률이 2%를 찍을 거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나라는 부자가 된다는데 왜 내 통장은 점점 더 말라 비틀어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2026년 대한민국을 덮친 가장 잔인하고도 은밀한 시한폭탄,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7%의 진실과 그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각자 도생의 지옥도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야기는 좀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뼈를 때리다 못해 순살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내 돈과 내 가족을 지키려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살벌한 팩트를 똑바로 마주해야 하니까요. 자, 안전벨트 단단히 매셨습니까? 그럼 지식의 소용돌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2020년, 2021년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이라는 뜨거운 용광로에 빠져있던 그 시절 말이죠. 자고 일어나면 옆집 아파트 값이 1억이 올랐다더라. 건너편 김대리는 청약 당첨돼서 퇴사한다더라.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 멀쩡히 직장 잘 다니던 사람도 눈이 뒤집힙니다. 이러다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그 공포, 그 조바심, 그게 수많은 2030 세대를 은행 창구로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은행 직원들이 내밀었던 서류 기억하십니까? 아주 달콤했죠. 고객님, 5년 동안은 금리가 안 변하는 고정금리입니다. 지금 하시면 연 2.5%예요. 월세보다 훨씬 싸죠? 2.5%라니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숫자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5억을 빌려도 한 달 이자가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술 좀 덜 먹고 아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일단 사자. 그렇게 수많은 영끌족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그로부터 정확히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바로 그 5년 고정금리의 만기가 돌아온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은행과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은행은 아주 친절한 얼굴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고객님, 5년 고정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변동금리로 전환되거나 새로운 고정금리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새로운 금리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겁니다. 2.5%였던 숫자가 6% 후반, 심하면 7%대로 바뀌어 있을 테니까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5억 원 대출 이자가 100만 원에서 순식간에 29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튀어오르는 겁니다. 월급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쥐꼬리만큼 올랐는데 매달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하는 돈만 200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200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입니다. 그게 그냥 공중으로 증발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항변하실 겁니다. 아니, 뉴스 보니까 미국 연준도 금리 내린다 하고
한국은행도 물가 잡혔다고 금리 인하 검토한다고 하던데 왜 내 대출 금리만 오르는 거야? 은행 놈들이 우리 피 빨아먹으려고 작당한 거 아니야? 네, 억울하시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은행들이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아주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2026년 1월 1일부로 대한민국 금융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린 바젤 3 베이셀 II라는 녀석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어렵고 딱딱하죠. 복잡한 경제 용어 다 떼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 세계 은행들이 지켜야 하는 건강 검진 기준 같은 겁니다. 은행이 망하면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니까 국제결제은행 BIS 이라는 곳에서 야, 너네 위험한 대출 해줄 거면 비상금 더 많이 쌓아놔 라고 강제하는 약속이죠. 과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은행 입장에서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집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잖아요. 고객이 돈 못 갚으면은 집 팔아서 회수하면 되니까 떼일 염려가 적다고 본 거죠. 그래서 위험 가중치라는 걸 아주 낮게 잡아줬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비상금을 조금만 쌓아도 대출을 팍팍 해줄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서 오십시오, 대출해 드립니다 하고 돈을 빌려줬던 겁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로 이 룰이 아주 빡빡하게 바뀌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기존 15%에서 20%로 무려 5%포인트나 올려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예전처럼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1억을 빌려줘도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금괴 묶어둬야 하니까요. 자본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장사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물건 떠는 원가가 비싸지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파는 가격을 올리죠. 그래서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든 내리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늘어난 비용을 메우기 위해 가상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금리는 멈춰 있는데 여러분의 대출금리만 7%를 향해 폭주하는 미스터리한 현상, 이른바 디커플링의 진짜 원인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금리 내려라 압박해도 소용없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이 충격적인 금리 폭탄은 곧바로 부동산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이하고도 섬뜩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장이 단순히 다 같이 얼어붙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잔인하게 마치 칼로 물을 베듯이 두 조각으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옥 편을 보겠습니다. 영끌족들이 몰려가서 샀던 서울 외곽 지역, 소위 노도강이라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 그리고 경기도, 인천 지역의 상황은 그야말로 참혹합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임의경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의경매가 뭔지 아시죠? 집주인이 이제 집 팔아서 빚 갚고 좀 쉬어야겠다 하고 파는 게 아닙니다. 이자를 도저히 못 갚아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자빠지니까 은행이 더 이상은 못 봐준다, 방 빼 하고 강제로 집을 압류해서 법원 경매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2026년 1월 현재 수도권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3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40%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그냥 통계로 보이십니까? 이건 누군가의 가정이 박살 났다는 소리입니다. 2020년에 빚내서 집 샀던 30대 가장이 버티다 결국 2026년에 7% 금리 앞에서 무릎 꿇고 거리로 나앉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피눈물 흘리며 경매로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노원구, 도봉구의 아파트 낙찰 가율이 80% 밑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빚은 5억인데 집이 4억에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은 뺏기고 1억 빚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집도 없고 빚만 있는, 그야말로 하우스 푸어에서 홈리스 푸어로 전락하는 거죠. 이게 지금 서울 외곽에서 벌어지고 있는 리얼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개를 돌려 서울의 핵심지 강남 3구와 한강변 마용성을 보면 완전히 딴 세상이 펼쳐집니다. 여기는 금리가 7%가 되든 10%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면요, 낙찰 가율이 130%를 넘깁니다. 감정가보다 더 비싸게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곳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대출 따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산가들에게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박앤세일 기회일 뿐입니다. 어차피 서울은 강남만 남는다는 믿음으로 우량 자산을 줍줍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2026년의 부동산 시장은 사는 곳의 차이가 아니라 계급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월세방으로 추락하고 있고, 현금을 쥔 자들은 더욱 견고한 그들만의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양극화라는 말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초양극화, 아니 계급 분리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자, 집 이야기는 너무 우울하니까 잠시 접어두고 다시 우리네 먹고 사는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서두에 말씀드린 칼국수 한 그릇 93,9원. 이게 주는 공포감은 실로 엄청납니다. 직장인들의 성지인 여의도나 강남에서는 점심값이 기본 3,000원, 비리워천원 합니다. 김밥 한 줄에 4,000원, 라면 한 그릇에 5,000원. 분식집에서 대충 때우려고 해도 10,000원 한 장이 위태롭습니다. 이거를 경제 용어로 런치플레이션자 런치플렉션 이라고 부르더군요. 점심 런치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인데 참 씁쓸한 신조어입니다. 월급쟁이들에게 점심시간이 뭡니까? 하루 중 유일하게 상사 눈치 안 보고 동료들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뒷담화도 까고 스트레스 푸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게 두렵습니다. 오늘 뭐 먹지? 라는 행복한 고민 대신 오늘은 또 얼마나 깨질까? 라는 걱정이 앞서니까요.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역대 최고를 찍고 탕비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부장님들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먹는 것만 문제면 차라리 다이어트 한다고 셈치겠는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다 올랐습니다. 지하철 요금 기억하시나요? 짠집에 50원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야금야금 오르더니 이제 기본 요금이 1,050원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버스 요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왕복 교통비만 한 달에 20만 원 가까이 깨집니다. 4인 가족 통신비와 마트맛 먹는 돈이 길바닥에 뿌려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으면 손이 떨립니다. 정부가 물가 잡는다고 억누르고는 있다지만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가 수십조 원이라 2026년 내내 공공요금 인상은 상수입니다. 겨울에는 난방비 무서워서 보일러 끄고 패딩 입고 지내고, 여름에는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 대신 선풍기 끌어안고 사는 게 2026년 대한민국 서민의 자화상입니다. 월급밥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뼈를 때리는 팩트가 되어버린 세상. 우리는 지금 생존 비용이 급등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게가 지갑을 닫으면 그 충격은 어디로 갈까요? 가장 먼저 자영업자, 우리 동네 사장님들을 덮칩니다. 손님이 없으니 매출은 반토막인데 재료비는 오르고 알바비 오르고 전이세 오르고 거기에 코로나 때 버티려고 받았던 대출 이자까지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사장님들이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2024년에 자영업 폐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은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임대문이 종이가 붙은 빈 상가들이 이빨 빠진 것처럼 흉물스럽게 늘어선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장님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가게를 접으려면 인테리어 원상 복구해야죠. 밀린 대출금 일시 상환해야죠. 그 돈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 보면서 문만 열어두는 좀비 자영업자가 넘쳐납니다. 이건 단순히 자영업자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자영업이 무너지면 내수 경제의 실핏줄이 터지는 겁니다. 알바 자리가 사라지니 청년들은 용돈 벌 곳이 없고, 상가 주인은 월세를 못 받으니 소비를 줄이고, 은행은 대출 부실이 터질까봐 돈줄을 더 죄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스태그플레이션의 민낯입니다. 경기는 바닥을 기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그 최악의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만 지나면 2027년에는 좀 나아질까요? 죄송하지만 희망 고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8%에서 2.0%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라며 회복세다라고 주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이 성장의 대부분은 반도체 수출 대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AI 붐을 타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HBM 팔아서 돈을 버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여러분의 주머니까지 흘러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른바 낙수 효과는 고장난 지 오래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이 일하거든요.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는 죽수는 외환 애빈 형 성장. 이게 2026년 경제의 실체입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1.6%에 그칠 거라고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우리가 돈을 쓰는 속도가 더 느리다는 뜻입니다. 왜? 쓸 돈이 없으니까요. 환율도 문제입니다. 1,40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관세 전쟁 때문에 달러는 계속 강세일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럼 또다시 짜장면 값, 기름값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 쉽지 않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는 환율이 폭등하고 집값 잡으려던 둑이 터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상당 기간 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의 감옥에 갇혀 지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살벌한 각자 도생의 시대, 7% 금리의 시한폭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째, 빅테크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난 10년 빚은 능력이었고 레버리지는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7% 시대의 빚은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밧줄일 뿐입니다. 언젠가 집값 올라서 갚으면 되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은 자산을 불리는 시기가 아니라 빚을 줄이고 방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혹시라도 2021년 영끌 하셨던 분들 중 아직 변동금리 전환 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은행에 가서 상담받으십시오.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더라도 조금이라도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심전환대출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 자격이 되는지 이 잡듯이 뒤져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둘째, 현금 흐름을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자산이 얼마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깔고 앉은 아파트가 10억이면 뭐합니까?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낼 현금이 없으면 흑자 부도가 나는 겁니다. 불필요한 고정비를 잔인할 정도로 줄이십시오. 보지도 않는 OTT 구독료, 안 쓰는 헬스장 회원권, 습관적으로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값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득 파이프라인을 하나라도 더 늘려야 합니다. 주말 알바든 블로그 부업이든 당근마켓에 안 쓰는 물건을 팔든 월 10만 원이라도 현금을 더 만들어야 이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셋째, 멘탈 관리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늘어놓은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막연히 불안해 라고 떨기보다는 내가 매달 얼마를 이자로 내야 하고 내 생활비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정확한 숫자로 파악하고 있어야 대책이 나옵니다. 세상이 흉흉할수록 이거 사면 대박 난다,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다라며 여러분의 남은 쌈짓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판을 칩니다. 그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팩트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6년은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 거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산이 폭락하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절망의 해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거품이 꺼진 자리에서 냉철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담대 7%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파티는 끝났다. 이제 청구서를 지불할 시간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온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만 따뜻한 봄이 오는 법입니다. 부디 이 엄혹한 경제 한파 속에서 독하게 버티고 살아남으십시오. 지금까지 부의 플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